안녕하세요. 마스터 최입니다. 스쿼트는 인체공학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포츠 의학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오고 있는 동작도 스쿼트입니다. 특히 무릎을 깊게 굽히는 동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과연 관절 구조물에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관절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이 오명과 동시에 아니다, 깊게 앉는 것은 기능적인 강화를 위해서 필수 조건이라는 이 옹호론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있고 항상 맞서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은 이것을 좀 쉽게 다루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좀 어렵게 스쿼트의 역사와 좀 어려운 이 랩핑 요가나 호두가기 요가라고 불리는 넛클래커 이펙트와 같은 좀 생체 역학적인 기전들도 함께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 안전하다 혹은 위험하다라는 이분법적인 결론을 넘어서 좀 미시적인 수준에서도 이걸 이해하고요. 조금 멀리서 봤을 때 거시적인 수준에서도 이걸 모두 우리가 이해해서 여러분 입장에서 모두 각각 스스로의 결정을 할 수 있는 통찰을 가지는 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목표는 무조건적인 회피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을 적응과 강화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위험을 통제할 수 있고 또 반대로 활용해야 되는지에 관한 새로운 수준의 통찰을 함께 이해해 볼 겁니다. 너무 기대되시죠? 하지만 유튜버로서는 좀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재미는 너무너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각오를 다져야 아마 끝까지 볼 수 있는 굉장히 잠 오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오도 다질 겸 미리 좋아요와 구독 잘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준비되셨다면 다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스쿼트의 역사인데요. 짧고 재밌고 또 강렬합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눈이 확 떠지실 겁니다. 스쿼트는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사실 1960년대 텍사스 대학의 닥터 칼 클레인이라는 박사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칼 클레인 박사는 당시 깊은 스쿼트가 무릎 인대를 손상을 만들어서 부상을 초래한다는 가설을 세웠고요. 이것을 이제 증명해 나가기 위해서 연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릎에 부착하는 이 기계를 만들어서 수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이 깊게 쭈그려 앉는 것이 이제 무릎에 해롭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얼마나 확고했냐면 무릎을 90도 이하로 굽히는 것은 무의미하고 몸에 해롭고 파괴적이라는 인터뷰까지 했는데요. 놀랍게도 당시에 이 발표는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바로 학교 체육 교사들한테도 학생들한테 앞으로 깊게 앉는 자세를 시키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왔고요. 미 의학회에서도 이 연구를 지지했고 그래서 미군에서는 1961년 7월에 군인들에게도 스쿼트 점프 훈련을 하지 말라고 금지시켰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싸워야 하는 군인들조차도 쪼그려 앉기를 금지시킨다는 엄청나게 신뢰도 있는 충격적인 연구였던 거죠. 그 전에는 어땠냐면요. 이 연구가 있기 전 자료도 찾아보면요. 1894년에 현대 보디빌딩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유진 셴도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발 뒤꿈치를 향해서 완전히 수직으로 내려가는 풀 스쿼트를 항상 추천했었고 이게 최초로 사진이 첨부된 출판물이고요. 그 전에도 1816년 꽤 오래전이죠. 최초로 발견된 이 스쿼트 가이드에서도 문서화되어 있지만 발끝까지 내려가라는 전체 가동 범위 스쿼트가 추천되었는데요. 1950년대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게 60년대잖아요. 50년대까지도 항상 전체 가동 범위가 일반적인 스쿼트로 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1960년 소위 그 당시에 무릎 왕이라고 불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닥터 칼클레인 박사가. 그래서 연구 이후에 거의 10년 동안 이 잘못된 상식이 새로운 정보가 트렌드가 돼가지고 트레이닝의 기본으로 박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물론 역도 선수나 몇몇 전문가들이 이것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냈지만 이 목소리는 안타깝게도 널리 퍼지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유튜브도 지금처럼 없었을 거고 그 결과 우리 문화에서는 이 다양한 우리 문화뿐만 아니죠. 다양한 문화권에서 이 자유롭게 쪼그려 앉던 이 문화, 능력, 스포츠 혹은 이걸 어떻게 회복할 건지에 대한 방법, 노하우들이 빠르게 소실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현대로 시점을 옮겨볼게요. 우리는 과거와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이 깊은 스쿼트는 무릎에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정교한 설계 덕분에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상세하게 살펴보면 더 재밌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릎을 굽혀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전단력이 압축력으로 변하는 과정이 생기는데요. 이해해 볼게요. 우리 무릎은 굽혀질 때 그 각도에 따라서 생기는 힘이 좀 달라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무릎은 너무 신비롭게도 단순하게 이렇게 접히는 경첩이 아니고요. 구르는 동시에 뭐 미끄러지는 등 뭐 약간 이렇게 비틀림도 제어할 수 있는 복합적인 움직임을 수행을 합니다. 제 손 보시면 그냥 접히면 여기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죠. 하지만 이렇게 미끄러져서 접히면 어떻죠? 이 좁은 공간이 꽉 채워지면서 놀랍도록
이 견고하게 우리 체중을 버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단력이 압축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전단력은 이후 챕터를 이해하려면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단력은 이렇게 서 있을 때 이렇게 지지하는 힘이 아니고요. 이 뼈가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나가려는 걸 전단력이라 하고, 이걸 제어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막는 게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사이에 이제 인대가 있어서 이걸 저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십자인대가 심각하게 파열된 걸 보시면 아래에 있는 뼈가, 이 정강이 뼈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조금만 눌러도 이게 막 흔들흔들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단력이 사실 무릎을 굽힐 때 무한히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깊게 굽히면은 위험해 보이잖아요. 근데 무한히 상승하지 않고요. 이 2001년에 연구된 에스카밀리아의 이 상징적인 연구를 보면요. 최대 0도에서 60도까지 굽혀질 때 이 전단력이 피크를 찍고요. 그 이하로 내려갈 때는 오히려 전단력이 떨어지는데, 그 대신에 무릎에 받는 이 압축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성향이 이제 바뀌는 거죠. 무릎을 깊게 굽힐수록 이 관절면이 수직으로 눌러지는 이 압축력이 증가하는데, 이때 이 힘은 연골판이 일단 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릎 앞에 뼈 하나 더 있는 거 기억나세요? 뚜껑처럼 달린 거, 이 슬개골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다리뼈랑 같이 압축력이 증가하면서 전단력이 훨씬 더 역설적으로 스쿼트에서 무릎을 더 안정화시키는 걸 돕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간 포인트는 90도 이상 스쿼트를 내려간다고 해서 이 전단력이 무한히 증가하는 게 아니라 0도에서 60도까지 피크를 찍고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한다는 포인트를 하나 기억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또 깊은 스쿼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봅시다. 자, 그래도 압축력이 증가하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이 압축력이 무릎에서 어떻게 제어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여전히 무릎을 깊게 굽히면 무릎에 부담이 더 많이 간다는 이 단순한 결론에 이르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막상 부하가 가장 높은 부분은 0도에서 90도까지 접히는 이 부분일 수 있고, 그 아래는 오히려 안전해지는 구조적인 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걸 우리는 래핑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래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깊게 앉는 훈련을 해나가는 게 90도만 앉는 것보다 안전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물리적으로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이제 90도 이상을 굽히면요,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 더 좋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면적이 무릎을 하면 무릎이 더 많이 닿으니까 이게 몸에 더 나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건과 이 대퇴골 등이 서로 접촉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우리한테 더 좋은 이점이 생깁니다. 여기 컵 보시면은 제가 휴지를 이렇게 고무줄로 싸놨습니다. 이거를 제가 숟가락으로 문지를 때는 이게 휴지가 손상이 없죠. 그런데 이 칼로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쉽게 찢어집니다. 되게 쉽게 찢어지죠. 이게 왜 그럴까요? 맞죠? 접촉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휴지가 찢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90도까지 접촉면이 계속 줄어듭니다. 여기 무릎이 있으면 90도까지 줄어들 때는 이 접촉 면적이 계속 줄어들다가 그 이상 내려갈 때는 오히려 접촉 면적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상에 갔을 때는 오히려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정성 들여서 설명을 해드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운동하기 위해서 90도까지만 운동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챕터 2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단력은 60도에서 피크, 압축력은 90도에서 가장 이 접촉 면적이 적어서 피크를 치는데요. 오히려 더 안전한 구간을 빼놓고 운동한다는 거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제 반만 앉는 90도만 멈춰서 하는 하프 스쿼트 있잖아요. 역설적으로 관절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지점까지만 하고 동작을 멈추고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스트레스가 있는 부분만 운동을 반복하는 거죠. 반면에 90도 이상 앉을 때는 이 래핑 효과 덕분에 추가적인 보호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근육 강화의 이점이라던가 건강상의 이점이라던가 이런 걸 같은 리스크에서 모조리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하자면 게임을 한다고 한번 쳐볼게요. 내가 던전까지 와서 여기가 던전이 끝이에요. 던전 시작 지점에서 중반까지가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그 안에는 보물창고에 보물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뭐 이 보물은 뭐 금비대라던가 인대 관절 강화 뭐 이런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반복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보물들이 여기 더 있는데, 심지어 더 안 위험하고 몬스터도 더 쉬운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걸어가서 끝까지 갔다 오는 게 리스크가 있는 부분, 가장 이 스트레스가 큰 부분만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우리가 얻을 게 더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만 이 절반 정도 되는 이 구간만 반복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단 하나의 몬스터만 잘 처리한다면요. 여기 끄트머리 깊은 안쪽에 리스크가 하나 있거든요. 제 이 리스크만 잘 통제한다면 정말 많은 보물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몬스터가 어떤 모습으로 생겼고 어떻게 제어할 수 있고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 제가 이 보물을 어떻게 챙기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깊게 앉으실 때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반월상 연골에 손상이 생기는 현상, 바로 호드가기 효과인데요. 무조건 안전하니까 좋다, 깊게 앉아라, 무지성 돌진하는 게 아니라 이 실제로 존재하는 이 위험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 일은 무릎이 이번에는 120도 이상 앉을 때 발생하고요. 아주 깊게 앉을 때 그 사이에 낀 이 반월상 연골 후각이 마치 손톱깎이에 낀 손톱처럼 아주 강렬한 압박을 받습니다. 이 압박력이 연골판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면 뼈에 부착된 부위가 떨어져 나가거나 파열 등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 안에 이렇게 손세를 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반월상 연골이 손상되는 건 아니고요. 퇴행성인 변화가 이미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 혹은 의학적 소견이 아직 없더라도 직업적으로 평생 좀 쪼그려 앉아서 오랫동안 일해왔던 사람들은 이 퇴행적 변화가 이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탄성이 없어서 이런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몇 배로 조심해야 되거나 금지해야만 하죠. 하지만 이런 드문 케이스들을 제외하고서는요, 오히려 해야 될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다친 걸로 보는 시각이 오히려 긍정적일 때가 있고, 건강한 조직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 또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일반인 혹은 선수분들은 오히려 점진적으로 부하를 늘려나가는 것이 우리 관절이 견딜 수 있는 이 압박, 이 구조물의 이 조직적 내구성을 길러줘서 일상에서도 훈련에서도 훨씬 덜 다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시면 이 연골이 찝힐까 봐 두려워서 이 깊게 쪼그려 앉는 거를 평생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관절 영양 공급에도 결핍이 생길 거고요. 우리 연골은 압박과 이완을 통해서 이 관절액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이런 데 관절 깊게 다쳐보시면은 이렇게 막 움직여주는 걸 받아보신 적 있을 거거든요. 깊은 이 굴곡에서 생기는 압박이 오히려 연골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이 데이비스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데이비스 법칙은 우리 몸의 조직이, 그게 심지어 뼈거나 인대랑 건이라도 가해지는 스트레스에 맞춰서 리모델링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면 그만큼 튼튼해질 수 있고요. 반대로도 작동하는데요. 90도 이상 각도를 평생 훈련하지 않는다면 이 연골 후각은요, 그 각도에서 부하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일상에서 우발적으로 넘어지거나 깊게 쪼그려 앉을 때 이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조직이. 그래서 쉽게 파열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기 이 실패하는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이 어마어마한 높이에서 이 회전력까지 더해져서 한쪽 발로만 그냥 온 체중을 딛고 충격이 생깁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바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현상 때문에 연골 파열되기 너무 충분한 이 충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전체 범위를 사용해서 항상 훈련하기 때문에 이런 큰 충격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정도 충격은 고사하고 그냥 스쿼트만 하다가도 다치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스쿼트 하다가 다쳤네, 스쿼트 위험하다, 이거는 좀 단편적인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오히려 정말 안전하고 제한되게끔 구성한 이 근력 운동에서조차도 내가 다칠 정도로 내 무릎이 약하다면, 실전에서 그냥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했으면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쳤을까, 와 이거 무서워, 나 미리미리 운동해야겠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운동에서 얻을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번 이제 딱 찝으면요, 깊은 스쿼트에서 이 넓은 범위를 만드는 것은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절반만 앉는 얕은 하프 스쿼트만 평생 경험한 사람들은 이 스포츠 활동 중에 넘어지거나 어떤 깊게 쭈그려서 굽혀서 안 쳐지는 사건이 발생하면 준비되지 않은 그 사각지대가 관절이 너무 쉽게 손상이 오는 건데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전체 범위를 다 써야 최하단 지점에서 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보호하는 이런 기전들, 그리고 건인대들도 처음엔 당연히 힘이 없죠. 하지만 이런 변화들을 시작하셔야 장기적으로 여러분 관절의 이 기계적인 그리고 반복적인 긍정적인 통제 가능한 스트레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절 조직들이 재배열되고 밀도도 높아지는 등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여러분 움직임에도
훈련에도, 퍼포먼스에도, 그리고 부상 예방이나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도 훨씬 더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 3개 챕터만 남았는데요. 이것까지 보시면 그래도 내가 좀 깊게 공부했다라는 자신감을 딱 얻을 수 있을 건데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실 텐데 제가 2024년 이제 아시아 부상 예방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일부기도 하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혹은 책에서 혹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체 범위를 다 써서 점진적 무게를 늘리고 통제력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앞서 공부한 이런 증거들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요, 제 경험을 아무리 얘기를 해드려도요, 막상 여러분이 현장에 투입되거나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무릎이 아프면 뭐부터 하고 싶어요? 범위부터 줄이고 싶거든요. 누가 뭐래도 이제 안 들립니다. 그게 풀업이든 스쿼트든 푸시업이든 다 똑같아요. 아파? 범위 안 쓰면 돼. 이런 결과로 이어져요. 이거 싫어? 안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심지어 운동 가르치는 사람들도 내한테 배우는 사람이 무릎 불편하다고 하면은 뭐 어떤 저널에서 뭐 이런 얘기 생각도 안 나고요.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말자. 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쉬운 선택이고 그냥 여러분도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넘어서 해야만 하는 이점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학생이 안 다치면 매출 증가하잖아요. 여러분 수강생이 행복해지면 여러분 지갑도 좀 행복해지잖아요. 여러분의 수강생과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챕터입니다. 잘 한번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개인적으로 구성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열고 통찰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풀 스쿼트, 하프 스쿼트, 그 다음에 쿼터 스쿼트로 이제 깊이에 따라서 이제 어떤 점이 다르게 작동하는지 연구한 문서가 이제 간단히 있는데요. 비교해 본 거예요. 그런데 풀 스쿼트는 다 앉는 거고요. 하프 스쿼트는 절반만 앉는 거고 쿼터는 4분의 1만 앉는 겁니다. 일단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무게에 따라서 사람들이 들 수 있는 무게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가 궁금해서 막 이렇게 찾아봤었어요. 옛날에 막 구글에 쳤던 기억이 나요. 이 풀 스쿼트는 평균적으로 이 학생들이 자기 체중의 1.41배밖에 못 들었어요. 근데 쿼터 스쿼트는 이 체중의 3.89배를 들 수 있었어요. 훈련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얕게 앉으니까 이 무게가 훨씬 더 많이 처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과학자들이 이 척추에 전달되는 실제 힘으로 곱해본 계산이 있는데요. 풀스쿼트를 성공할 수 있는 기록 있죠. 이 풀스쿼트 기록은 체중의 평균 8배 정도로 계산할 수 있대요. 하지만 쿼터 스쿼트는 아까 애초에 시작 지점 높았잖아요. 그래서 시작 지점부터 체중의 20배 정도가 되는 무게가 허리에 부담이 가게끔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걸 또 다시 한 번 더 허리 조직 있잖아요. 허리 조직이 감당 가능한 힘이 얼마나 될까 이거를 계산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22세 남성 평균 8,800뉴턴, 22세 여성 기준 6,200뉴턴으로 이제 측정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쿼터 스쿼트는 애초에 체중 4배를 들고 운동을 하잖아요. 이게 허리에 20배 부담이 돼버립니다. 체중 대비. 그래서 계산상 전체 범위를 쓰는 사람들이 같은 20배에 도달을 하려면 풀 스쿼트로 자신 무게 4배를 들어야 되거든요. 와우, 이거는 이제 무게 쳐보신 분들은 알죠. 내 체중 4배를, 이건 그냥 레전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역설적인데요. 제가 속도를 낮춰서 천천히 설명 한번 해볼 테니까 이 통찰을 한번 얻어보세요. 스쿼트든 풀업이든 푸시업이든 넓은 범위를 추구하면요, 무게 할 수 있는 건 더 낮아지죠. 그래서 더 천천히 느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 대신에 모든 범위가 약점 없이 꽉꽉 채워져서 강화가 됩니다. 그에 대한 효과로 훨씬 더 천천히 가지만 필요한 곳이 다 채워져 있으니까 다른 조직이 튼튼해질 시간도 훨씬 많을 거고요. 부상에서 회복할 기간도 훨씬 더 여유 있어질 거고요. 부상 자체가 줄어드니까 최종 퍼포먼스는 어떨까요? 그냥 깔짝깔짝 운동한 것보다 훨씬 높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범위가 안 나와 다고 해서 깔짝깔짝 범위를 줄여서 무게를 늘리는 거잖아요. 다치는 날만 더 빨라지는 걸 수 있고요. 왜냐면 내가 강화가 안 된 곳과 강화가 된 곳의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현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맨몸으로도 못 죽으려 앉는데 더 무거운 무게 기록은 계속 올라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풀 가동 범위를 추천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 학생 고객의 이 운동 시작 지점이 더 보잘것 없어지거든요. 저도 많은 운동을 시키잖아요. 그럼 20대 남성의 진짜 건장한 청년이 와가지고 첫 뭐 거의 한 6개월을 무릎을 대고 푸시업을 해야 돼요. 얼마나 초라해요. 얼마나 창피하고. 근데 이걸 하셔서 범위를 계속 만드셔야 나중 이후에 부상도 확 줄어들고요. 긍정적인 변화가 훨씬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게 포인트입니다.
풀 가동 범위를 쓰면 위험하다. 턱걸이에서 팔 다 펴면 위험하다. 딥스 깊게 내려가면 위험하다. 이런 모든 것들에 적용이 될 건데요.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제 의견이지만 풀 가동 범위가 더 안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제의 시선을 이렇게 돌려보면 이런 통찰을 얻을 수 있는데요. 가동 범위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동 범위도 준비되지 않은 채 그걸 인정하지 않은 채 너무 일찍 너무 무겁게 무게를 늘리는 게 문제인 걸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만 하나만 더 좀 동기부여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뭐 노인이거나 이초에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특정 범위에서 힘을 세졌을 때 그 사람이 돌아갔을 때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피부로 팍 느낄 수 있을까요? 퍼포먼스로 막 수영 배울 때 막 힘이 세져서 잘 나간다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범위가 이제 막 점점 넓어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을 때 우리가 삶의 질에서 더 많은 증가감을 느낄까요? 퍼포먼스 전환감을 느낄까요? 넓은 범위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컨트롤되기 시작했을 때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차에서 짐을 꺼내던 저기 창고 저 안쪽까지 기어 들어가서 짐을 꺼내오던 균형 잡으다가 넘어져야 되는 상황이던 안 넘어지려고 균형을 잡는 상황이던 이런 넓은 범위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내 삶이 직접적으로 좋아졌다고 체감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넓은 범위를 쓰는 게 위험하지 않은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실제로 평생 넓은 범위만 가동 범위만 강조해서 교육해본 사람의 시각입니다. 자, 이제 화제를 돌려서요. 좀 속도감 있게 가보면 2003년에 이제 연구가 된 연구인데 이 연구는 제가 무릎 공부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전체 범위를 주는 게 과연 세상에 좋은 일을 내가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거 저도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참 하던 시기였는데 이 연구를 구글 검색하다가 이제 딱 발견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 연구자한테 이메일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답장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답장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숙련된 리프터들한테 2가지 방식의 스쿼트를 시켰고요. 무릎이 자연스럽게 이 발끝을 넘어가도록 허용한 그룹과 허용하지 않은 그룹을 나눴어요. 우리가 처음에 스쿼트 배울 때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많이들 배우잖아요. 그게 깊이랑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이때 무릎의 그 위치를 고정하면 실제로 무릎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안 다치려고. 무릎 토크가 22% 감소한대요. 근데 허리에는 약 그 힘이 1070% 정도 증가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무릎을 고정하면 이 상체가 과도하게 숙여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요추 전단력 증가, 전단력 우리 앞서 공부했어. 이 뭐예요? 밀려나는 이 힘 있잖아요. 이 힘은 우리 허리가 엄청 취약합니다. 우리 허리는 잘 정렬되어 있을 때 이 압축력에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 전단력에는 훨씬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렬한 전단력을 증가시키는 거는 오히려 스쿼트의 무릎을 위치를 제한해서 생기는 이 어떤 이점보다는 이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강조하는 이 척추 정렬 면에서 현명하지 못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오늘 방대하게 살펴봤는데 좀 도움이 됐을까요?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요.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 저널에서 이제 쓴 게 있는데요. 공부하기 너무 좋거든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오늘 내용을 이제 찬찬히 떠올리면 정말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높은 무릎 굴곡 각도에서 스쿼트를 하는 것에 대한 안전 문제는 1961년에 수행한 연구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억하시죠? 이 무르방, 닥터 칼클레인 연구. 그런데 그의 주장과 달리 90도 이상 무릎이 접힐 때 인대 부상 가능성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우리 이제 이해되죠? 전당력이 감소되고 압축력이 증가하고 압축력은 랩핑 효과로 더 컨트롤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풀스쿼트가 건강한 무릎 기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롭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을 강조한다. 오히려 딥스쿼팅은 더 큰 근육 활성화 발달에 좋고 더 기능적인 수행력을 향상시키고 아까 연골 얘기했었죠. 더 나은 운동 성과를 포함해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아까 던전 얘기했잖아요. 이 데이비스 효과. 끝에서 이제 가지는 자극에 따라서 뼈도 관절도 연골도 근육도 스트레스에 따라서 더 강해질 수 있고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약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학적 금기 사항이 없다면 이 운동을 피해야 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조언한다. 그래서 제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 연구에는 없지만 추가로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이 미래에 알아야 될 현상, 반월상 연골 부상 조심하라고 추가 챕터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 120도 이상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알려드렸고, 어떤 군에서 피해야 되고 금지해야 되는지도 딱 집어드렸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걸 피하면 어떤 일이 생기고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도 제 몸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안 되는 범위를 그냥 비워둔 채로 성장하면요, 언젠간 그 빈 공간 때문에 더 빨리 더 쉽게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되고, 만약에 제가 공중 두 바퀴를 하다가 실수했는데 다쳤어. 그러면 저는 그냥 막연히 내가 위험한 거 하니까 다쳤지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쪼그려 앉는 이 범위를 미리 채워놓지 않아서 다쳤구나라는 이 연결을 잘 못 짓잖아요. 그래서 이 빈 공간 때문에 결국에는 더 쉽게 다치고 더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위험을 막연하게 피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고 성장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게 여러분이 운동에서 배울 수 있는, 그냥 단순히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끝.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영상 편집하면 몇 분이 나올지 도대체 상상이 안 갑니다. 끝까지 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시고요. 또 흔들리지 말라고 제가 마인드 철학적인 거 마지막으로 딱 공유해드려서 마음 딱 다잡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안세대라는 책이 있고요. 여기 구절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람이 이 책에 이런 사진을 첨부하면서 예전 세대보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그리고 지금 태어난 어린 친구들이 더 우울하고 더 불안이 많고 이걸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를 좀 철저하게 분석했는데요. 사실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 걸 이제 쓴 내용이 되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지 못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못하고 안 하는 태도. 이게 어릴 적부터 쌓인다는 건데요. 이런 뺑뺑이 혹시 기억하세요? 저 이거 진짜 잘 돌리거든요. 제가 이거 돌리면 친구들이 막 고개 꺾이고 다 튕겨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돌려달라고 친구들이 엄청 많이 부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놀이터 보면 어때요? 되게 안전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양날의 검인 게요, 실제로 아이들이 계속 넘어져야 안 넘어지는 법을 배웁니다. 근데 그냥 조금 넘어지는 게 아니고 감당 가능한 선에서 아이가 조금 아프게 넘어져야 배우거든요. 딱 넘어졌을 때 피가 딱 나. 그래야 아씨 너무 아픈데? 이거 큰일 나겠네 하고 정신 차립니다. 그러니까 아픔 자체가 내 행동을 딱 막아주는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싸움도 그래요. 요즘은 인터넷에 박제될까 봐 함부로 아예 못 싸우고 큰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싸우고 사과하는 법도 못 배우고요. 어느 정도 텐션에 갔을 때 얘가 화를 내는지 이 감각적인 능력이 되게 약하다고 해요. 이거 게임 안에서 그냥 채팅하고 이러니까 이거를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모티콘 같은 거 보고 막 유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생기는 일들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통제가 안 되고. 근데 이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무조건 피하면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언쟁조차도 무조건 안 하면 나중에 아예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뼈가 부러지면 뼈가 부러져도 시간이 지나고 잘 나으면 살 수 있구나를 알게 될 거고요. 거지인 상태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거지가 돼도 생각보다 세상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노력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나다운 삶을 선택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거지 되면 인생 끝인 줄 아는데 자기가 하고 싶던 큰 꿈에 어떻게 베팅할 수 있어요? 없죠. 부러지면 죽는 줄 아는데 좋아하는 운동 배울 수 있어요? 없죠. 이 아픔을 통해서 이 회복 탄력성을 배우는 것도 운동이 가지는 중요한 레슨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면 다치네, 이러면 안 되래라는 걸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 예방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덜 다칠 수 있는지 이런 걸 미리 지식적으로는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셔야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무결한 상태로 안 다치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을 망하지 않는 리스크가 전혀 없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답을 한 번도 적지 않고 어떻게 올바른 답을 적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문제 잘 풀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을 교육하는 사람들 마음을 딱 굳게 먹으셔야 되는 게 실천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론가들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 마음으로 이 과정을 이겨낼 수 있게 이 여정을 용기 내서 함께하는 이 멋있는 실천가들이 실제 현장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때로는 내 학생들이 두려움에 처해 있는 게 보이고 포기해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위험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배우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이 모든 지식을 가진 채로 이 운동을 시작했겠어요? 유튜브 할 수 있겠을 게 아니잖아요. 하면서 느는 거죠. 저도 유튜브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 삶도 챙기면서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지금 끊임없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배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움을 위해서 수용 가능한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면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이 감수한 위험이 배움이 된다는 게 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인데요. 위험 그 자체가 우리를 가장 많이 성장시키는 훌륭한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편집도 없는 이 날것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이 영상에 대한 후기 또 커뮤니티 게시물이나 이제 짧은 쇼츠 영상으로 담담하게 짧게 공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화려하지 않은 영상이라 예전처럼 이제 뭐 마구 퍼져나가진 않겠지만 단 한 분에게라도 이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겠고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비법서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하세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게도 제가 댓글 다 읽긴 하거든요. 근데 답글은 다 못 들게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한번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사실 제가 뭐 하나에 빠져들면요. 그냥 밥 먹고 그 짓만 해요. 5일 동안. 그러니까 뭐 5일이든 10일이든 30일이든 그 문제만 계속 풀어요. 그래가지고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사실 잘 안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노력해 봐야겠다라고 하고 댓글을 막 계속 달아주고 막 피드백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 삶이 너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이제 댓글에 답글을 못 드려서 너무 슬픕니다. 하지만 댓글 중에 제가 읽고 너무 감명 깊거나 좋은 댓글은 다음 영상이 끝날 때 모두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한번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연결되는 느낌을 계속 저는 가져가고 싶습니다. 답장은 다 못 드리지만.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마스터 최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